어제 그 졸업한 선배들 찾아와가지고 새벽 1시까지 술 진탕 먹었네. 근데 조금 원래 그렇게 바로 안 찾아오거든. 졸업하면 한 1년, 2년 있다가 이렇게 술 사달라고 찾아온단 말이야. 금방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졸업하면은 그거 딱 새. 그런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술집 이렇게 빌려갖고 졸업생들이 이제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남녀 소개팅이 막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 이제 문장 성분 한번 들여다볼게요.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성분, 부속성분, 보조성분 막 이렇게 나눠서 배웠잖아. 그치? 맞죠?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을 파악할 때는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문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성분이 있죠. 주성분이라고 설정해 놓은 얘네들은요.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필수적, 꼭 필요함, 이걸 누가 결정한다? 그렇죠. 소수로가 결정. 알겠죠? 문장의 왕은 누구다 얘들아? 서술어입니다. 알겠죠? 우리 국어에서는요. 이 서술어를 잘 이해하는 녀석들이 문법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어? 왜? 너희들 그 아까 이야기했던 문장 그 통사론, 문장에 대한 이론 있죠. 너희들 1학년 때 공부했던 시험범위였던 높임, 시제, 피동, 사동, 종결, 부정 전부 다 그게 왜 통사론인 줄 알아요? 아까 내가 통사론의 일부라고 했죠. 문장 이론의 일부라고 했죠. 그게 왜 통사론인지 알아요? 걔는 이 서술어 있죠. 서술어를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야? 문장에서 맨 마지막에 온 이 서술어 있죠. 서술어를 이용해서 오케이? 높임을 실현하고 맞잖아. 시제를 실현하고 피사동을 실현하고 알겠어? 기억하세요? 결국엔 이 서술어 동사 형용사를 가지고 왜? 자 높임 뭐 있었죠? 시나 주체 높임 시나 의시를 붙이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서술어를 높임의 서술어로 교체해버리죠. 알겠어? 즉 뭐야? 이 서술어가 예를 들어서 주다. 그러면 어때? 선물을 주다. 주, 시, 다, 주셨다 이렇게 되죠. 알겠어? 이제 뭐야? 어간, 어말, 어미 사이에 뭘 붙인다?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과거, 선어말, 어미 알겠어? 서술어에다가 뭘 붙이는 거야? 문법 장치들을 달아줘. 이런 시선으로 봐야 돼. 먹다, 먹히다. 이거는 뭐야? 비동전미사 이히리기 히가 붙었죠. 알겠어? 그럼 얘도 뭐 한 거야? 얘들아 서술어를 어떻게 한 거야? 원래는 히라는 접사를 붙였다, 장치를 붙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먹다에서 히라는 전미사를 붙이잖아. 먹히다라는 파생어를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피동의 의미를 지닌 단어를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교체해버린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먹게 되다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어때요? 소수로의 구조를 먹다라는 단일 소수로에서 이중 구조를 가진 소수로로 바꿨죠. 먹게 위에 보조용언 되다를 붙였잖아. 게 되다가 무슨 의미를 만들어내? 피동의 의미를 만들어내죠. 알겠어? 그리고 이런 서술어의 구조를 바꿨으니까 서술어가 문장의 왕이라 그랬지.
이 왕의 구조를 바꿔버렸다고 하는 건 문장 구조를 바꾼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문장적 피동이야. 문장 구조를 건드렸다고 인정해줘. 알겠어? 즉 결국에는 뭐야? 이 서술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기에다가 문법 장치를 갖다 붙이냐? 아니면 서술어를 교체해버리느냐? 알겠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서술어의 구조를 바꿔버리느냐? 아니면은 수식 성분을 붙여버리느냐?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먹다에다가 앞에다가 무슨 성분을 붙여? 서술어 앞에다가 부정부사를 붙입니다. 안 먹어.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알겠죠? 결국 무슨 노름이야? 서술어 노름입니다. 너희들이 배운 문법 요소는. 애초에 이런 관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너희들이 할 때 생각해봐. 그냥 이히리기 우추, 이히리기고 외우고 시, 의시, 그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에 객체 높임 선어말음을 안 쓰니까 특수한 용언으로 바꾼다. 막 이런 식으로. 상대 높임은 막 종결어미 외우고, 그치?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를 가지고 상대 높임을 실현한다라고 배웠죠?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요? 종결어미로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건 격식체일 때만이에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비격식체는요? 비격식체 높임 표현은 뭘로 한다? 종결어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걘 보조사 요를 갖다 붙이냐 안 붙이냐. 알겠어? 그러니까 상대 높임도 종결어미를 통해서 높임을 실현한다라고 하면 뭐야?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비격식체에서의 상대 높임은 보조사 요를 붙임으로써 실현하는 거예요. 종결어미가 아니라. 종결어미는 이미 존재하고 먹어. 거기에다 요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갖고 밥 먹었냐? 격식체야 비격식체야? 졸라 건방져 보이니까 비격식체 같죠? 요 붙여보세요. 밥 먹었냐? 요? 돼? 안 돼? 안 되죠. 밥 먹었냐는 격식체입니다. 밥 먹었어? 이래야 비격식체야. 왜? 밥 먹었어? 요가 되니까요. 졸라 충격적이지. 오케이? 졸라 충격적이잖아. 밥 먹었니? 밥 먹었냐? 이게 격식체예요. 격식체 아주 낮춤체. 요가 붙을 수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술어가 뭐다? 그냥 문법 자체에서 서술어가 왕입니다. 음운론은 발음이론이니까 다른 파트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서술어가 왕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뭐다? 서술어가 꼭 요구하는, 알겠어? 성분들이 있어요. 알겠지? 그걸 가지고 이제 필수 성분들을 결정을 하면 돼요. 이 개념을 뭐라고 한다? 서술어가, 그렇지,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입니다. 알겠지? 내가 최근에 이제 그 독서 수업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의 그 언어 이론 있죠. 그걸 이제 다시 읽어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이 국어는요, 특히 독서를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열심히 하세요. 알겠어? 어휘력도 늘려야 되고, 언어 표현도 늘려야 됩니다. 알겠어? 그게 뭐를 결정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세계관의 넓이가 너희들의 이제 표현의 넓이를 결정.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는요, 기본적으로, 서술어는 무조건 뭘 요구한다? 그렇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자기가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야. 알겠어? 그럼 그 동작을 실행하고 있는 주체가 당연히 있어야 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한다? 서술어는 주어를 필요로 한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야?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서술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주어 하나를 요구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한 자릿수 서술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서술어 자기는 빼는 거야.
알겠지? 서술어 제외하고. 그래서 이 서술어가 동사면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자동사, 타동사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영어에서도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익숙하겠죠? 타동사는 무슨 성분을 요구한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알겠죠? 나는 먹는다. 그러면 먹다라는 서술어는 뭐를 먹는지를 밝혀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자동사는 이런 거죠. 지구는 돈다. 돈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지구는 돈다. 주어만 있으면 되죠. 자동사입니다. 근데 철수는 돈다. 이러면 또 어때? 어디를 돌고 있는지. 운동장을 돈다. 여기서 동네를 돈다. 호숫가를 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같은 단어여도 어때요?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법은 뭐가 중요하다? 내가 국어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 그랬죠? 흐름, 맥락입니다. 플로우라고. 문법도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냥 멍청하게 돈다, 자동사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혹은 돈다,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 예문으로 던져진 맥락 있죠?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문법은요, 너희들 자꾸 암기라고 생각하는데, 문법은 내가 봤을 때 100이라고 두면, 개념을 100이라고 두면, 그 중에서 암기해야 될 개념은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없어요. 오케이? 의문의 변동도, 거기서 외워야 될 거는 내가 봤을 때 그 된소리 규칙밖에 없어요. 자음군 단수나 3가지랑. 암기 요소가 별로 없어요. 알겠어? 오케이? 물론 내신이면 이제 조금 첨가 파트에서 예외적인 사이소리를 외워야겠지만,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서술어가 이제 2자릿수. 뭐를 요구한다, 얘들아? 뭘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주어는 기본입니다. 그럼 주어 플러스 뭐를 요구한다는 거죠? 한 개를 더 요구한다는 거죠. 그치? 뭐랑 뭐랑 뭐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일단 첫 번째 뭐? 당연히 목적어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어. 세 번째는, 그렇죠. 필수적. 그래서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가 있죠. 자, 목적어를 여러분들 요걸 또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서술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주어 있죠. 그거는 행위의 주인공이잖아. 자기의 주인공. 그치? 그런 녀석을 뭐라고 한다? 주인공을 뭐라고 부른다? 설명의 주체가 누구니? 설명하는 주인공이 누구니? 알겠어?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어떤 명칭이 적용되죠? 주체라고 부릅니다. 주어는. 그래서 문장에서 주체는 뭐밖에 없다? 성분은상 주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위가 미치는 대상. 태영이가 준현이를 때렸다. 때린 주인공은 나야. 이 때림이라는 행동이 미친 대상이 누구야? 준현이죠. 그게 바로 뭐다? 목적어 객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술어에는 뭐가 있다?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알겠어? 근데 돈다는 지 혼자 도는 거지. 그러면 객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사고요. 알겠지? 누굴 때렸는지를 이렇게 밝혀줘야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목적어 얘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 객체. 알겠지? 객체. 자, 그 다음에 필수적 부사어도 있어요. 얘도 뭐다? 객체예요. 철수는 싸웠다. 누구와 싸웠는지를 밝혀줘야 돼. 알겠어? 이것도 대상이죠. 싸운 대상. 알겠어?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런 부사어를 뭐라고 한다? 비교 부사격. 비교를 나타내는 대상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쓰이는 이제 와, 과 같은 것들이 이제 뭐야? 비교 부사격 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사어. 알겠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 부사어는 보통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장소를 나타내는 필수적 부사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대상을 나타내는 필수적 부사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필수적 부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단을 나타내는 필수적 부사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다. 알겠어? 나는 영희를 삼았다. 그럼 뭘로 삼았는지가 또 밝혀져야 됩니다. 알겠죠? 뭐 며느리로 삼았다. 아니면은 마누라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보어는 어떤 특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객체는 얘들아, 문장 성분상 주체는 당연히 주어 하나야. 하지만 객체는 뭐랑 뭐가 될 수 있다? 목적어도 될 수 있고 필수적 부사어도 될 수 있고. 알겠죠? 자, 서술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의 성분입니까? 주어. 무조건 요구하죠. 그치? 그 다음에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그 다음에 보어. 알겠지? 얘네들이 이제 뭐야? 문장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근데 필수 성분이랑 주성분이라는 워딩을 또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보어는 이제 서술어가 뭐일 때 얘들아? 보어는 그렇죠. 되다. 그 다음에 뭐? 아니다. 근데 이게 약간 뇌 빼놓고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수능에서도 한번 나왔던 포인트가 뭐냐면 철수는 돼지가 아니다. 오케이? 이거랑 철수는 돼지가 맞다. 오케이? 이러면 이제 무슨 차이가 생기죠? 무슨 차이가 생겨? 얘는 서술어가 아니다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보어예요. 알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녀석은 보어입니다. 그러면은 주어, 보어, 뭐가 된 거죠? 서술어가 됐죠. 얘는요? 얘가 서술어죠. 얘는 그렇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주어입니다. 얘도 주어예요. 물론 이렇게 무슨 역할을 하죠? 서술어 역할을 하죠. 알겠지? 무슨 차이가 생겨버려? 그렇죠. 위에 거는 본문장, 주보서. 알겠지? 이게 이제 그 수능의 출제 포인트였어. 본문장, 얘는 어때? 견문장. 알겠죠? 이런 포인트가 이제 생겨버립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TMI로는 나중에 형사론 자세히 할 때 보겠지만 이 보어는 필수적 부사어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죠?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러잖아. 그럼 으로가 부사격 조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성분상에 원래 반드시 보어가 필요로 하지만 그것보다 격조사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지?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세 자릿수 서술어는요? 세 자릿수 서술어는 이제 주어를 요구하고요, 서술어가. 알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랑 객체 2개를 어때요? 다 요구하는 경우.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객체 2개를. 알겠죠? 그 다음에 문장에서 요 둘의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요구하는 성분들은 이제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녀석들을 필수 성분이라고 하고, 대신 주성분은 뭐야? 얘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얘가 문제가 됩니다. 필수적 부사어가. 왜냐면 얘는 필수 성분이거든. 그치?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속 성분에서, 부속 성분은 수식 성분입니다. 꾸며주는. 알겠죠? 관용어 부사어는 기본적으로 역할 자체가 뭐야? 수의적 성분입니다. 수의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이제 수의적 부사어라고 하는 거는 꾸며주는 수식의 역할을 하는 부사어라고. 알겠어? 이렇게 둘리 나누니까 어때? 본질적으로 얘네들은 본질이 뭐죠? 부사어죠. 그치? 그러니까 이 필수적 부사어는 안타깝게도 부사어기 때문에 부속 성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필수 성분 뭐냐 물어보잖아? 이건 실제로 대진요구에서 이제 그 내신 때 되게 이슈가 됐던 사항이죠. 학교 선생님은 필수 성분을 주성분이랑 같다고 취급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장에서 이제 필수 성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아니 주성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필수적 부사어까지 찾는 거를 정답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의 제기했거든. 어때? 너네 지금 저기 여자 조교님 그분이 이제 그 시험을 봤던 당사자예요. 이의 제기를 했어요. 주성분과 필수 성분은, 그러니까 주성분 찾으라고 하면 내 입장은 그거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만 찾아줘야 된다. 왜냐면 필수적 부사어는 부사어니까. 근데 완강히 받아들여주지 않더라고. 결국에는 정정이 됐어요. 왜냐면 다행히도 그해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 그거를 잘 규정하고 있는, 알겠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쓱 들이미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그만큼 좀 수능 특강, 그해 수능 특강에 되게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 수능이 어떤 약간 방향성과 지침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하면서 복수 정답을 인정을 해주셨던 것들.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그만큼 힘든 싸움입니다. 학교 선생님의 약간 다른 견해를 미리 예측하고 이겨내고 그래야 돼요. 서러벌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죠. 분명히 2019년도에는 봄이 되다. 서술어 되다죠. 봄이는 보어야 주어야? 응? 그냥 봄이 되었다. 저 문장은 봄이가 주어야 서술어야? 아예 보어야? 자, 일단 옛날 선배들 한 5년 전에는 이거를 보어 취급했습니다. 알겠어? 왜냐면 당연히 이렇게 숨어 있다는 이야기. 계절이 주어가 숨어 있다는 얘기, 생략되었다는 이야기죠. 알겠어? 이런 관점이었다가 이제 최근 이제 노진환 선생님이라고 오신 이후에는 이게 이제 뭐가 됐다? 주어가 됐어.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철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법 개념이. 알겠죠? 나는 주어라는 입장이거든. 그치? 너도 시험 문제 낼 거면 저거를 보호 취급하고 있으면 주어를 언급을 해줘야죠. 그건 주관이잖아. 계절이 숨어있다라는 거는. 그치? 그래서 나는 나는 주어라는 입장인데, 아무튼, 이런 지점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래서 주성분은 어떻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알겠지? 그 다음에 관용어, 부사어. 알겠지? 근데 부사어는 이제 무슨 부사어가 있다? 필수적 부사어가 있고, 꾸며주는 수식의 역할을 하는 수의적 부사어가 있습니다. 근데 필수적 부사어는 역할로 따졌을 때는 어디에 준하는 거죠? 주성분이 하는 역할인 주성분의 역할이 필수성분의 역할이거든요. 알겠지? 거기에 이제 준한다라고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장 성분 알아봤으니까 이 성분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이제 품사, 조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격조사. 알겠지? 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격조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격조사가 있죠. 주격조사는 뭐랑 뭐 있어? 이가. 그 다음에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가 있죠. 그 다음에 에서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죠. 알겠죠? 에서는 이가로 교체됐을 때 주격조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어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알겠죠? 집단, 국가, 단체일 때 보통 뭐다?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개최했다 이러잖아? 그러면은 이 에서가 브라질이란 원래 에서는 대표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초소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게 원래 시그니처예요, 에서는. 근데 그러면 다들 브라질이라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서술어를 갖고 판단하는 거야, 주체 객체로. 개최했다. 이 개최한 주체가 누구야? 브라질이라는 국가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는 주어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브라질이 월드컵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가로. 알겠죠? 그럴 때. 어쨌든 집단, 국가, 단체. 이건 근데 되게 유명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별로 안 유명한, 몰라도 되는 거. 혼자서 서라는 주격조사도 있어요. 왜 서가 주격조사예요? 그냥 그 국어사전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용례로. 알겠지? 이건 몰라도 돼요. 알겠죠? 만약에 그 수능에서 이렇게 지문에다가 이렇게 슬쩍 넣어두면 또 적용을 해야겠죠. 알겠지? 그런 게 이제 TMI입니다. 알겠죠? 목적어는 뭐가 있죠? 을, 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가도 그렇고, 을, 를도 그렇고, 오케이? 항상 조사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형태. 알겠지? 그렇죠. 그건 이제 앞글자에 체언이 붙잖아, 그치? 조사는 체언에 달라붙으니까요. 앞글자에, 조사 앞글자가 이제 종성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오케이? 책상을 치워라. 책을 치워라. 이렇게 앞에 종성이 있잖아? 그럼 을을 택한다는 거죠. 알겠지? 이거는 왜? 발음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얘기했죠. 모든 문법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음운론은 발음 규칙이라서 좀 이제 뭔가 다른 세상 이야기일 것 같지만 음운론에서도 이제 그 활용이 있잖아. 알겠어? 불규칙 활용했을 때 발음 규칙이라든지 알겠어? 다 연관이 되어 있어. 음운의 변동이랑 이런 형태론 통설론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를 같은 경우에는 어때? 차를 주차하다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없을 때? 종성이 없을 때. 알겠지? 차를. 오케이? 이것도 사실 그 발음의 원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라는 이제 유성음은 똑같은 유성음 계열인 는이나 르이랑 결합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차는 책은 이렇게 되잖아. 는도. 그치? 그래서 책, 기업, 종성이 있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쑥 옆으로 옮겨서 발음해 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책은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차는 이러잖아. 그러면 아도 울림소리잖아. 유성. 그치? 그러면은 울림소리는 바로 뒤에 파열음이나 다른 거랑 이렇게 발음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야. 원래 메커니즘이 같아야 발음하기 쉬운 거거든. 알겠어? 나중에 음운론 할 때 할 건데 그런 이유에서 이제 뭐야 이런 이 형태를 띄고 있어.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어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랑 조심해야 돼? 주격조사랑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알겠죠? 문장 성분의 위치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주어, 보어, 서술어 순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면 그 앞에 있는 녀석이 이제 뭐가 된다? 보어가 되는 거죠. 알겠죠? 서술어는 서술격조사 뭐가 있죠? 이다가 있죠. 앞에 반드시 뭐가 달라붙는다? 체언이 달라붙는다. 알겠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는 되게 어떻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알겠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준현아! 눈 부릅떠! 이왕 이 자리에 앉았으면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왕 이 자리에 들어왔으면 졸립고 재미없고 당연하죠. 졸립고 재미없고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 열심히 들으라는 이유가 뭐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5천만 원짜리 듣고 있다고 생각해. 알겠어? 오케이? 그럼 뭔가 좀 이거 열심히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관용어는요? 관용어는 일단 얘는 관역격 조사로 의가 쓰이죠. 그치? 근데 얘는 사실 관용어 성분이 될 수 있는 케이스 4가지를 이제 품사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자, 일단 관용어가 될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그렇죠. 관형사가 뭐가 될 수 있죠? 물론 아직 품사 안 했지만 관형사라고 하는 거는 꾸며주기 위한 단어예요. 알겠어?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이렇게 새는 만약에 bird라는 뜻이면 명사예요. 근데 new라는 뜻이면 얘는 혼자 쓸 수 있니 없니? 없죠. 반드시 뭐야? 뒤에 있는 체험을 꾸며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품사적으로 뭐야? 단어로 보면 관형사. 근데 문장 성분으로 보면 이 목적어의 부분인 옷이라는 체험을 꾸며주는 한 덩어리잖아. 띄었었으니까. 관형어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관형사가 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하듯이 아까 요 의가 붙어 있는 체언의 관형격 조사 뭐가 달라붙어 있을 때 의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알겠어? 어머니의 옷을 이러잖아. 어머니라는 체언에 뭐가 붙었죠?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죠. 그럼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어? 그 다음에 뭐도 될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보기 힘든 건데 의가 오케이 좋아요. 가변어에 뭐가 되어 있을 때? 아까 이야기한 가변어 예쁜 오케이 예쁘에다가 뭐가 붙어 있는 상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는 상태. 오케이? 그러면은 요 절 자체가 무슨 역할이 돼버렸죠? 관형 물론 엄밀히 말하면 관형절이겠지만 관형절이 결국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문장 전체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변어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있는 상태. 알겠지? 그 다음에 뭐 도 있냐면 요거가 이제 조금 자주 나오는 TMI인데 요 관형격 조사 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경우? 생략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체험만 덜렁 있다는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국어 학원 국어의 학원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시골 통영 이런 거. 그러면 분명히 띄어져 있단 말이야. 한 성분이지 그러면은. 시골, 풍경.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면 한 덩어리란 이야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시골의 풍경 꾸며주는 뭐야? 의가 생략되어 있는 관용어란 이야기. 알겠죠? 이렇게 4개의 케이스가 존재한다. 알겠니? 오케이? 부사어는 부사격 조사는요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에서, 에게 막 이런 거 막 진짜 많죠. 그 다음에 와 이런 비교 부사격 조사 조차 막 이제 부사격 조사인지 보조사인지 막 헷갈리는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럴 땐 보통 보조사일 경우가 많아요.
알겠지? 아무튼 이 부사격 조사는 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알겠어?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에어컨 켰어, 더워서. 왜 나만 이렇게 덥지? 어제 술 마셔서 그런가? 지금 계속 녹음되고 있죠? 자, 아무튼 부사어는 이제 요 필수적 부사어랑 수의적 부사어를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알겠죠? 이제 좀 이제 교재 펼쳐놓고 하나씩 살펴볼 때 그때 조금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지? 자세하게. 필수적 부사어는 이제 4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 그걸 좀 알아야 돼. 독립어는요, 얘들아, 품사에서는 독립언이라고 하죠. 체언, 용언, 막 이런 식으로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언자가 붙어요.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알겠어? 단어가 어떤 의미들을 주로 갖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때는 사자가 붙습니다. 근데 독립언에 해당하는 녀석은 감탄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문장 성분에서 독립적인 역할하는 성분은 그 감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요 독립어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제 물음, 응답, 그 다음에 놀람이나 감탄. 알겠죠? 우와, 이야, 우악, 이런 것들. 엄마야, 막 이런 거. 엄마야는 뭔가? 아무튼. 그 다음에 철수야, 지후야, 이런 식으로. 야도 이 형태입니다. 알겠지? 태형,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아고, 지후야, 이렇게 받침이 없으면 야죠. 이렇게 호격 조사가 붙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독립어에도 격조사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호격 조사. 그 다음에 응답은 네, 아니요, 이것도 있죠. 이것도 품사에서는 독립어이 아닌데 독립어는 감탄사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 문장 성분으로 쳤을 때는 밥 먹었니?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요 것들도 이제 무슨 성분이 된다? 독립 성분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어떤 관념어로 쓰이는 체언 있죠. 명사. 청준,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 막 이런 식으로 쓰일 때. 알겠어? 그럴 때는 이제 독립어로서 기능하는 체언이 될 수 있어.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 저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를 당연히 많이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사에 대한 지평을 좀 넓혀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얘는 되게 다재다능해요. 관용어는 체험만 꾸미잖아. 부사어는 다른 관용어도 꾸미고 다른 부사어도 꾸미고, 근데 메인은 뭐야? 그 문장 전체의 서술어. 알겠죠? 서술어를 꾸미는 게 메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 문장 자체의 서술어를 꾸미는 게 가장 이 수의적 부사어에서는 메인이긴 하지만 관용어도 꾸밀 수 있고 다른 부사어도 꾸밀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를 이제 양태부사어라고 합니다. 양태부사어는 양태부사를 알아요. 알겠지? 사람의 심리 같은 거. 설마, 과연, 이런 단어들 있죠.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역시, 이런 부사어들. 알겠죠?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런 양태부사들은 구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장 성분에서 자리 이동이 되게 자유롭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장 성분, 서술어를 기준으로 성분을 살펴봤고요. 그 성분에 적용되는 이제 품사 중에 격조사들을 좀 나누어 봤어요. 알겠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어때? 자꾸 어떻게 가고 있어? 문장적인 관점과 이제 단어적인 관점,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조금 분류를 해볼까요? 단어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하다. 어제 어디까지 나갔지? 여기가 진도가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뭐라고요? 진도를 맞춰야 된다고? 아, 근데 어때?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좀 더 잘 정리가 되죠? 그치? 확실히 잘 정리가 되죠. 사실 더 잘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은 사실 백지에 가깝습니다. 너희들이 이 형태소, 단어 형태소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건 암만 생각해도 중1, 2 타이밍이거든? 중1, 2 때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거 PC요? 그때 뭐 배웠는지 기억나? 어. 그때 국어 시험 어땠어? 그때 국어 시험 어땠어? 50점이요? 공부를 아예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중학교 때는 근데 국어가 되게 쉽지 않았니? 그죠? 하루 전날 벼락치기에도 90점 이상 나왔잖아. 그거 어려웠다고요? 그래? 중학교 국어는 되게 쉽지 않나? 그래? 아니, 중학교 국어는 그냥 하루 종일 벼락치기에도 90점 이상 받는데, 원래. 학교 어디였는데요? 어? 상경중? 와, 상경중은 진짜 어디 있습니까? 마들? 상고에 멀진 않네. 그렇구만. 네, 2017년, 2016년, 2017년 그때 중계동에서 중등부 했었어. 나는 그때 상명중학교를 메인으로 맡고 있었어요. 상명중 애들 한 번 내신 대비할 때 한 60명 했습니다. 난 그때부터 1타 강사였어요. 나는 그때부터 그냥 난 그래서 항상 강사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강사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자질이 있는 강사는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시험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딱 경험해서 오케이? 이렇게 확 자기를 어필하고 실력으로 너희들을 제압을 하고 해서 이러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강사로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끼리 있어야 돼요. 여기서 너희들도 이제 많은 고고학원들을 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많은 문법 강의를 들어봤을 거고 안 들어봤어? 그래? 그래서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죠.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죠. 처음부터 이렇게 정착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단어, 품사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품사는 얘들아 무슨 개념이라고? 말 그대로 수많은 우리 국어의 단어들이 있죠. 그치? 이 단어들을 어떻게 해놓은 겁니까? 특정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놓은 거다? 분류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어들을 우리 국어에도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겠지.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수능을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단어 어휘의 스프레드 옛날에 그래서 되게 유명한 단어장이 보카블러리 22,000이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대처하기 위해선 22,000개 정도를 알아야 된다. 알겠어? 아니요. 영어요. 영어.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 여러분. 알겠어? 22,000개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수능 영어 풀려면. 그리고 이제 원어민 수준으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려면 10만 개. 그리고 미국 현지인들, 미국인들 있죠? 그 나라 현지인들. 내 어휘 수준은 보통 한 12만 개 정도. 그래서, 너희들이 미국인이랑 동급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하려면 머릿속에 한 10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의 단어는 어휘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나는 어린 시절에 단어 배우 나 영어가 항상 내가 수능 3번 봤지만 영어가 마지막에 3이고 나머지는 4 아니면 5였어요. 근데 나는 원래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거에 올인해야 되잖아. 오히려 나의 에너지와 밸런스를 걷다 투자해야 되잖아. 근데 못하는 과목을 보통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건들지를 않습니다. 나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싫어갖고 난 약간 빡심 때문에 영어를 버린 케이스예요. 왠지 알아? 열심히 외우잖아? 그 다음날이나 한 일주일 뒤에 까먹어요.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딱 영어 지문 보잖아? 그럼 씨발 내가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뜻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열받아서 막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열심히 안 해갖고 이제 3번째 수능에서는 영어가 그래도 대박이 나서 3이 떴습니다. 대박 나서 3 뜬 거예요. 원래 4, 5였어. 다른 과목들은 다 1이었습니다. 알겠어? 아무튼 요 단어들 있죠. 단어들을 이제 어떻게 해놓은 거다 얘들아?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건데 기준이 총 몇 가지다 얘들아? 기준이 3가지죠. 알겠어? 뭐를 기준으로 나눠? 그렇지. 형태.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기준 첫 번째 기준은 형태입니다. 형태로 나누면 이제 어떻게 되죠 얘들아? 가변어와 뭐로 나눌 수 있다?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뭐가 있죠? 기능이죠. 이거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알겠죠? 문장에서. 기능입니다. 기능은 이제 문장의 몸체가 되는 단어들이잖아? 그럼 체언이라고 표현하죠. 그치? 그 다음에 서술어에 쓰여가지고 활용을 하는 단어들 있죠. 그치? 서술어에 위치하는 용언. 그 다음에 문장 성분들 간의 관계를 매끄럽게 해준다. 관계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슨 단어도 있죠? 그렇죠.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단어들. 오케이? 수식어입니다. last. 그렇지. 독립적으로 쓰이기 위해 태어난 단어들. 독립어. 이렇게 총 몇 가지 덩어리가 있다? 기능으로 나누면 5가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뭘로 나누는 거? 의미. 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 있죠. 의미가 이름이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명사.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말. 그렇죠. 대명사. 그 다음에 뭐도 있죠? 숫자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들. 수사. 하나, 둘, 이런 것들. 알겠지? 수사. 자, 일단 요번 6주 커리에는요, 기초적인 개념들을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얘들아? 수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요 형태론, 통사론, 이런 데서 수능에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겠죠. 알겠어?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여름방학 때, 알겠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요번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셨다면, 우리 평소에 열려있는 언어 그 수업이 있잖아. 마이언 선생님이 하는 거랑 경민쌤이 하고 있는. 알겠어? 그거는 이제 실제 출제된 업매에 그 기출된 문제들을 풀고 있잖아요. 문법 문제들을. 거기에서 이제 적용되는 것들을 나중에, 난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총망라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에 육부 수능을 샥 이제 모아가지고, 오케이? 형태론에서 뭐 물어봤나? 뭐 용언의 활용 나왔다. 아니면 뭐 서술의 자릿수 나왔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것들 있잖아. 싹 모아. 싹 모아. 그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거 하나 알려줬지. 고재현 씨가 뭐만 나온다?
가사 시조만 나온다. 최근 9개년 동안 가사 고정이 시조 알파였다고. 이걸 알면 이제 우리 이번에 수특에 나오면은 뭐만 공부하면 돼, 열심히 일단? 고전 시가도 막 1부터 막 갑자기 유리왕의 황조가, 고대가요 하나 나오고, 갑자기 무죽지랑가 해서 막 향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고려, 조선 막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단 말이야. 다 쌩까도 돼요. 알겠어? 딱 가사 시조만 쏙쏙 골라서 공부하면 된다.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고전 소설도 요즘 100%잖아. 그치? 고전 소설도 씨발 내가 그거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럼 수군가를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왜냐면 판소리계 소설이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씨발 판소리계 소설이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이걸 내가 캐치했다면 정확하게 이번에 수군가 나온다.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거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능은 되게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문법도 그렇게 출제되는 포인트가 많지 않아요. 알겠어? 출제되는 포인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나중에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어때? 그것들 드립대 연습하면 알겠어? 사실상 그 공부할 파트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시간이 일단 무조건 빨라져.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용언에는 이제 동사랑 뭐가 있다? 형용사가 있고 관계를 나타내는 녀석들은 뭐다? 접속사요? 너가 생각하는 접속사는 부사입니다. 네, 접속사는 부사입니다. 알겠죠? 관계는요, 관계를 밝혀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윤활유 역할을 하는 조사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는 이야기.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수식어는 이제 관형사와 부사가 있죠. 자, 독립어는 뭐만 있다고? 그렇지, 감탄사가 있다. 알겠지? 총 몇 개? 9개. 영어는 몇 개? 팔품사. 뭐가 빠집니까? 에이? 뭐 있어? 8개 불러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부사, 관형사가 없어? 전치사 있지 않냐? 그치? 하나 더 그럼 또 뭐 있어? 전치사. 접속사? 그래요? 그래요? 약간 뭔가 체계가 구린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전치사. 야, 전치사가 어나 더 그런 거 아닙니까? 관사예요? 관사가 관형사인가 그러면? 또 달라요? 어렵네요. 역시. 자, 아무튼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슨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얘들아? 3개 기준 중에 이거일 것 같지만 얘입니다. 알겠어? 얘예요. 오케이?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에서 이 조사라는 녀석의 포지션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지? 조사는 기본적으로 뭐야? 원래는 불변어인데 특이하게 서술격 조사만 뭐죠? 가변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의미로 지금 여기 자체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어때? 원래 얘들아 단어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아까? 무슨 최소 단위? 그렇지, 의미를 지닌. 알겠어?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 그리고 사실 얘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하거든. 홀로 자립할 수 있어. 알겠어? 단어는 원래 자립할 수 있어. 이러면 단어가 아니야. 이렇지 못하면 단어가 아니야. 근데 조사는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형태소 있죠? 형태소도 사실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 똑같습니다.
오케이? 단어랑 종이가 똑같아요. 엥? 어떻게 똑같아요, 선생님? 원래 단어의 의미는 실질적 의미만을 따지는 거였어요. 알겠어? 근데 형태소에서 이야기하는 요 의미는 실질 플러스 뭐도 있다? 그렇죠. 플러스 형식도 있습니다. 형태소가 스프레드가 더 넓죠. 알겠어? 근데 뭐 때문에 이게 다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 갑자기 조사를 단어로 인정해버림으로써, 알겠어? 조사 때문에 이제 조사를 단어로 인정해버렸죠. 그렇지? 그러니까 조사 때문에 뭐야? 여기서 형식도 더해졌고요. 그 다음에 자립이 얘의 시그니처가 아니게 됐습니다. 얘는 자립 말고도 의존까지 있었거든. 근데 얘도 이제 조사 때문에 뭐야? 자립, 의존이 같이 생겨버렸죠. 알겠지? 그러니까 조사가 끼어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 이 정의적인 구분 자체는 되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알겠어? 그러니까 되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조사가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문장에서 문장 성분에서 어때?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성분을 구성하는 그 녀석들을 뭘로 규정해야 그 원칙이 깨지지 않아? 재료인 단어로 이렇게 규정을 해둬야 원칙이 깨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통사론적인 그런 장점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러면 형태론에서도 조사를 단어로 인정해 주자.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다 내 뇌피셜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일리가 있죠. 그렇지? 이런 이제 원리들을 알면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왜 이랬을까를 이제 추론해보는 그런 이제 근육이나 힘도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알겠지? 명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대명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근데 사실 이건 내신 대비해서 필요한 것들이야. 알겠어? 물론 상세하게 좀 다루고 넘어갈 거지만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그리고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이제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이 뭐냐면 단어가 이제 어떻게 불어나게 되느냐. 알겠어?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느냐. 형성 원리 있죠. 요거를 따져봐야 돼요. 알겠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재료들 있잖아. 문장에서 쓰이는 이 재료들. 알겠어? 요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그래서 이제 어근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고. 알겠죠? 아까 통사론적 워딩이 뭐였지? 어간, 어미였죠. 그치? 근데 그거는 사실 형태론에서의 형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통사론적 명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근이랑 어간이랑 알겠어?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개념이 잘 안 잡혀있는 알겠어?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되게 폭력적인 시험이었어. 의문의 변동 제외하고. 알겠어? 왜? 의문의 변동 제외하면 문법 요소, 그 문장의 구조랑 서술어의 개념을 가르쳤어야 했어요. 문장 구조, 문장 성분. 그러면서 갑자기 서술어에 대한 세계관을 막 갑자기 뜬금없이 펼쳐냈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는 어때? 그냥 그건 죽은 암기식 공부였죠. 사실은 뭐에 대한 거야? 형태소에 관련된 개념을 가르치고 했었어요. 알겠어? 그리고 나는 이제 서라벌고 담당이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서라벌고 문법에서는요. 항상 이 형태소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너네 기억나? 그 킬러 문제? 같다에서 어간 갓 이렇게 슬쩍 넣어가지고 1학년 때 기억나요? 선지에다가 어간 갓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형태소의 개념을 알아야죠. 왜? 같다는 어떻게 분석이 되니? 원형이 뭐야? 가 플러스 앗 다죠. 가 다죠. 그렇지? 근데 이렇게 선어 발음이 앗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의문의 변동에서도 배웠겠지만 이렇게 아가 두 번 붙으면 어떻게 된다? 동음 탈락이 일어납니다.
발음에서도 동음 탈락이 일어나서 하나 날리지만 형태소적에서도 오케이? 동음 탈락이 일어나서 같다가 되는 거죠. 근데 슬쩍 이제 선지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어간 갓에 막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요거 어간 가로 표현이 돼야 되죠. 알겠지? 이런 걸로 장난질 쳐서 애들 많이 암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되게 쉽죠? 고1들 암살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갓 중학생이랑 똑같잖아. 그치? 중학교 갓 벗어난 친구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형태론적인 것들 슬쩍 넣어주잖아? 다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 커리큘럼을 짤 때 예비 고1, 지금 중3 올라오는 애들이 있죠. 보통 대부분 생각 없는 학원들은 이제 커리를 어떻게 짜니? 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일단 첫 시험 의문의 변동. 두 번째 시험 막 높임, 시제, 피동, 사동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예비고일 시기에 중3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11월에 뭐 엄청 선행을 하죠? 의문의 변동 선행하고 높임, 시제, 피동, 사동 선행하잖아. 알겠어? 나는 그거 넣지 않습니다. 나는 형태소 가르치라고 합니다. 형태로. 그래서 형태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형태 통사론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잘 깔려 있잖아? 그러면 딱 시험 기간에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더 잘 이해돼요. 의문의 변동이든, 높임, 시제, 피동, 사동이든, 알겠어? 이 서너말 어미를 문법 장치로만 인식하고 있어도, 어때? 이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알겠어? 얘는, 그러니까 다 뭐야? 형식 형태소잖아. 그래서 형식적 의미는 무슨 의미다, 얘들아? 다른 말로? 문법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를 안 갖고. 얘는 과거의 의미를 갖는 거고, 얘는 문법적으로 종결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잡다, 잡히다. 이 히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히가 전미사잖아. 알겠어? 그럼 잡다라는 단어에서 히를 붙임으로써 잡히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세상에 만들어낸 거예요. 파생어라고, 합성어라고. 우리 단어가 어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꿀이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두 단어를 합쳐서 꿀벌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알겠어?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알다, 알리다. 어때? 사동사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알겠어? 근데 먹다, 먹었다는요? 먹었다는 새롭게 태어난 거야?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잡다, 잡히다는 잡히다, 잡히고, 잡히면서 어때? 잡히까지가 새로운 단어, 그러니까 잡히다가 원형인 거야. 잡히까지가 어간이에요. 새로운 단어에. 근데 먹었다는요? 먹이 어간이고 뒤에는 뭐야? 얻다. 어쨌든 어미예요.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알겠어? 어간은 그럼 먹이 되는 거예요. 먹히다, 먹히고, 먹히면서 어간은 먹히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어떤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어간도 잘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어근과 어간, 요 차이를 또 인식하는 게 어떻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근은 이제 형태론적인 명칭이고, 어간, 어미는 서술어, 용언에 활용해서 쓰는 통사론적인 명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먹다는 통사론적으로는 얘가 어간, 어미죠? 알겠지? 근데 얘는 형태론적으로는 얘가 어근이고 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 얘들아 얘가 어근이야. 얜 뭐니? 그러면 100% 어미요 이렇게 되나. 그래서 그냥 애초에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다는 거. 어근, 어미 막 이렇게 되나. 알겠죠? 오케이.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 개념을 좀 잡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일단 교재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졌지? 6, 10. 그러네. 이거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얘들아, 요번 주 주말에 교무실에 쌓아놓을 테니까 가지고 갑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거 필요합니다. 교재. 알겠지? 이렇게 문장, 단어 이렇게 2개 있거든요. 2덩어리. 이렇게 2덩어리 갖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2덩어리 갖고 가셔야 돼. 요거 교무실에 선생님 맨날 클리닉 앉아있는 자리 있죠? 거기에다가 2덩어리 쌓아 놓을 테니까요. 요번 주말 수업 올 때 한 권씩 챙겨가세요. 요 친구들만. 알겠지? 오늘 친구들만. 지금 4개 있는데 주말 때 갖고 갑시다.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좀 이러니까. 알겠지? 오늘 여러분들 영상 꼭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알겠지? 오늘은 약간 기초 이런 작업들을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꼭 다시 봐두시기 바랍니다.